그다음에 재테크 관점에서 네. 한국에는 사실 이것도 약간 좀 너무 큰 선입견이긴 한데 네. 집 한 채만 잘 사도 된다. 네. 뭐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는 좀 지배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이 부동산만 믿어서 안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또 네. 노후에는 그렇다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놀랬거든요. 네. 뭐냐면,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PPP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얼마냐면은, 59만 4천 달러예요. 6억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란 게요. 이 일본이, 죄송합니다.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7만 2천 달러. 네. 그 다음에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은 50만 달러예요. 우리가 훨씬 높네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가구당 순자산이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두 나라보다 우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부자래요.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예요. 근데 미국은요. 부동산이 30%고 금융자산이 70%예요. 우리가 딱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네. 그러면 나라는 미치겠지만은. 근데 혹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만 딱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땅값과 일본의 땅값을 비교해 보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일본 열도라고 그러죠. 섬이 많으니까. 일본 열도, 일본 전체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으로 나눌 때 4분의 3이에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맞비교는 어렵지만은 네.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도요. 제가 1980년대 일본이 법을 기획했거든요. 네. 동경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얼마나 일본의 땅값이 비쌌는지요.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로 말하면 창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다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이야. 그게 1980년대 일본 땅값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도요. 부동산 비중이 땅값이 비싸니까 부동산이 비싸니까 전체 가계자산의 60% 우리보다는 낮지만 비슷했어요. 근데 그것이 비중이 30% 정도가 떨어졌다가 약간 늘어나는데 아직도 30%대예요. 그런데요.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버블기에는 60%였던가가 지금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된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는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네. 30년 사이에 일본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아이,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2, 3년 동안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맞아요. 네. 지금 그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지금 나요. 근데 그 일본도 1980년대 버블기에 제가 동교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30년 지나면서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어들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생각이. 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럼 네 번째, 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요. 관내에 비어있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고. 도시 청년들을 오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지금 도시화율이 얼마냐면 도시화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이에요. 91%.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대요. 우리는 안 멈추고 가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선진국의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이요.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장 또 이렇게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셨으니까 좀 센터장님이 권하는 확실한 노후 준비 무엇이 있을까요? 제 노후 준비는요, 저는 채권으로 합니다. 채권이요? 예. 저는 오래전서부터 채권으로 저의 자산을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4년 정도에 제가 애들을 둘을 유학을 시키고, 그 유학 비용을 대고, 그 다음에 또 생활비를 그걸 하고, 네. 뭐 이렇게 한 것도 모두 다 채권 이자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아무튼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도 한데, 대략 한 10억 정도를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 5%짜리 A등급 회사채다라고 하면 1년에 이자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월별로 자르게 되면 400만 원 정도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매달마다 400만 원 정도씩의 이자가 나한테 계속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당연히 보면 20억이 되면 80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나한테 계속해서 그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세상을 편안하게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막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초 되면 이번 달에 무슨 채권이 이자가 들어오는구나. 이것만 따져 놓고 있으면 되니까. 그 매력에 한번 하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그렇게 투자를 잘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특히 노후에 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서부터 채권 투자 이런 것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 둘을 유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비하고 그렇게 네.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저는 채권 이자를 통해 가지고 다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으로는 노후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마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게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세상을 하면서 이게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책 이자를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일정하게 돈이 들어온다. 거기에다가 또 국민연금 들어오고 뭐 하다못해 아무튼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한두 개씩은 들어놓거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모았더니 한 달에 뭐 한 5, 600만 원 훨씬 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한 반년 정도만 딱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서부터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아니 날 보고 잘라버리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조가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한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서부터 채권에 익숙해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효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에 산증인은 저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거를 네. 두려움 없이 그 다음에 또 서슴 없이 뭐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뵀는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거기서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렇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구조에서 내가 매달마다 최소한 어느 정도씩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금전에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회사를 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 눈치를 봐야 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마음 편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채권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뭐 A등급의 회사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얼핏 그냥 채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회사채 이거 회사 망하면 뭐 다운되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 채권을 고르는 팁이라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네.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는 야 그래도 이 회사가 어떻게 한국에서 망하겠니? 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대한항공.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네네.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우량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 등급의 그 경계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회사 이렇게 보면 현대차 그룹사인 현대캐피탈 이런 데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현대차가 만든 회사고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현대차의 캐피탈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A등급 이렇게 됩니다. 현대카드 역시 마찬가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처럼 무슨 뭐 레고랜드 어쩌고 저쩌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 망할지 몰라 이런 네.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나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국전력 채권이 한때 5.7%였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을 지금 그래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전력을 그러면 우리나라 그래서 정부에서 한국전력 문 닫아. 그리고 거기에서 그동안에 한국전력이 발행해냈던 채권 나 모르겠어. 아무튼 문 닫았으니까 전부 다 디폴트 시켜버려. 이렇게 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전력 문 닫게 되면 우리나라 전력은 도대체 누가 다 그 해결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전력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도 보게 되면 정부가 보증을 하고 해서 정부 부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5.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국전력이 얼마나 부실한 회사인 줄 아느냐. 지금 뭐 그 적자가 얼마씩 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니야. 한국전력은 적자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전력 인상 어느 정도만 해주면 갑자기 또 흑자 확 나고 이래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식보다도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 회사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익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을 따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채권은 뭐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만 알면 돼요. 망할지 안 망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익이 얼만큼 될 건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쉽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야, 우리나라의 은행이 안 망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외에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너무 낙관적이면서 그 다음에 또 이 탐욕 여기에 이제 젖지 말고 반대로 너무 이게 위축이 돼가지고 막 진짜 이게 곧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내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항상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 상황에 몰려가지고 극단적인 형태에서 계속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죠. 그거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그 환을 가지고 투자하는 예.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세븐 스플릿 방법을 주식에도 적용을 해서 예. 역시나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약간 좀 30, 40대가 예. 좀 노후를 위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게 현금을 꾸준히 좀 창출을 하면서 예. 그게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어떤 방법을 좀 추천을 할 것인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계속 잃기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 공부도 하고 또 이런 시스템도 고안해가지고 내 멘탈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1억 투자했는데 2억 됐어 이런 것들은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작지만. 그리고 그 수익을 모아가다 보면 이게 또 경험이 쌓여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까 제가 한 번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몇 분 만에 1,500만 원을 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5년 전만 해도 제가 100만 원이 투자금이었어요. 100만 원. 예, 100만 원을 달러를 사놓고 네네. 5원 정도 오르면 한 5천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해서 하루에 한 2만 5천 원 정도를 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그릇이었고 그때 예, 경험이 적으니까 100만 원 투자해놓고도 벌벌 떨고 예,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되네? 라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그러다가 10억 원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앞으로 이제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뭔가를 하려고 욕심을 내지 마시고 꾸준히 수익이 만들어지는 어떤 구조의 그런 어떤 투자 대상이나 투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작 같은 경우에는 환투자 중심으로 한번 주식보다는 그게 나을까요? 제가 이 달러 투자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어디에 투자하느냐하고 두 번째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사야 되는지 현대차 사야 되는지 성장주 사야 되는지 배당주 사야 되는지 부동산은 토지를 해야 되는지 상가를 사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부터 이걸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 또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죠. 근데 달러 투자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해결이 이미 됐어요. 예, 어디에 투자하느냐고 물으시면 달러요. 1,200원 이하일 때. 이제 곧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지만 또 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5년 정도
한 번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 일이 별로 없어요. 세븐 스플릿. 예.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만들어낸 거지 꼭 세븐 스플릿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1,200원 이하라는 건 꼭 잊지 마시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니까 이걸 하시다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달러 투자하다가 이 메커니즘을 주식 투자에도 했더니 이게 되는 거였잖아요. 예, 요걸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종목만 더 알면은 똑같거든요, 메커니즘이. 네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달러 투자 먼저 한번 해보시고, 지금 엔화가 가격이 좋으니까 엔화 투자로 소액을 한번 해서 경험을 쌓아서 지금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자기 이제 수익 인증하시는 분 중에 많게는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었다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오늘 3,000원 벌었어요, 1,000원 벌었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경험을 쌓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큰 금액도 넣을 수도 있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달러나 엔화 투자를 처음 이제 접해 보시면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약간 소액으로 벌다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한 월 한 300? 그 정도로 버는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딱 1년 차에 1년 차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 원의 시드로 1억 원을 벌었다고 1년 동안. 근데 사실은 그때 운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은 환율이 낮을 때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물릴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2018년도, 17년도 요때쯤에 환율이 1,000원이 깨진다고, 지금 이제 환율이 막 1,500원 넘는다고 막 난리가 얼마 전까지 난리 났던 것처럼 1,000원이 깨진다고 난리가 났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역대 차트를 보니까 1,200원 이하면 안전한데 환율이 막 제가 최고 싼 게 지금도 갖고 있어요. 1,050원 막 이렇게 산 것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사서 잃을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운도 좋았기 때문에. 근데 운도 좋았다라고 해봤자 그때 1년간의 시장 수익률이 5.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달러를 사서 12월 30일 날 파면 그냥 5.7% 수익밖에 안 일어났던 그 해에 저는 100%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으니까 이 세븐 스플릿의 어떤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해이기는 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엔화가 왜 올랐나 했더니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고. 그 약간 그 장기 금리를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0.25%, 0.5%로 확대하겠다는 그 말에 갑자기 확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멘트로는 사실상 인상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하긴 했는데. 사실상 인상. 예. 근데 제가 바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쓴 글이 엔화에 대해서 쓴 글이 이거였어요. 어제 제가 쓴 글이, 제가 달러 투자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의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금리가 좀 낮았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물린 달러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요. 이 물린 달러로 이게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가 가능한데 미국 월배당 ETF 같은 거에 넣어놓으면 계속 배당받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이렇게 그 월배당 주는 그런 종목들은 리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5% 정도. 그런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제가 어제 혹시나 해가지고 국민은행에 달러 외화 정기예금 금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5.3%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은행 기준으로 원화 예금을 하면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인데 달러로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 5%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엔화는 0%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제 블로그에 올리면서 역시 달러가 가시구나라고 하면서 근데 엔화 이 자식은 이자도 한 푼도 안 주는데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쓴 이유가 있었죠.
이자가 0인데도 지금 이 가격이고 만약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 오늘 마침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예, 뭐 제가 뭐 알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얻어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뭐 부동산도 하락하고 뭐 주식도 하락하고 막 이런 상황이 겪다 보니까 영원히 하락할 것 같잖아요. 또 하락을 하고 나면. 추세 추종이라고 해서 한번 그렇게 되면 계속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인상돼서 그렇다면 올라간 거는 떨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떨어지는 예. 게 맞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엔화가 그렇잖아요 지금. 예, 금리가 0이라서 지금 이 가격인데 금리를 진짜 많이 올린 것도 아니에요. 뭐 0.2%인가 뭐 이렇게 사실상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30원이 올라 버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회들을 잘 포착하실 때 너무 이렇게 오르는 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소외받는 것들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액이지만 100만 원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시다가 지금 부를 이으신 거기 때문에 그 소액이라도 조금씩 하면서 계속해서 자산 늘려가다 보면은 네. 뭐 월 몇백씩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몇 천씩 버시는 분들 계시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이건 이제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 네. 이것도 블로그에 제가 인증을 했는데 네.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아, 예, 근데 현금을 선물을 주셨어요. 아 1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현금을.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왜 이걸 나한테 주냐. 그러게요. 근데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천 단위를 버셨어요, 한 달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감사의 마음을 이제 주셨는데 그렇게도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예. 그거 뭐,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어제 이제 다른 채널에 이제 인터뷰한 게 오늘 이제 방송돼서 봤는데 거기 뭐 짤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뭐 짤짤이로 저거 얼마나 벌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억 원으로 짤짤이라면 예. 커요. 그것도 이제 큰 금액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익을 계속 모아 나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제가 아까 선을 넘은 달러 투자의 한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 매일 10,000원씩 버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10,000원에서 20,000원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매일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버는 분도 있고 꾸준히 10,000원씩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제가 목표가 3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달러로 300만 원을 벌겠다라는 목표도 아니었어요. 달러 투자로는 한 50만 원, 뭐 블로그 뭐 수익으로 뭐 50만 원 이렇게 다 더해서 300만 원을 만들면 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거야 라는 목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목표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달러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만드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저하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다 상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연금 수령 관련해 가지고 또 세금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커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공적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공적연금, 그 다음에 아까 연금저축같이 내가 개인적으로 붙는 사적연금. 근데 이 사적연금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소득이다 보니까 이건 소득세법에 이거 둘 다 소득으로 잡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하기는 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달라붙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걱정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소득이 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치명적이에요. 예,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뭐 예를 들면은 회사가 반, 내가 반, 국민연금도 그렇게 내잖아요. 네. 국민연금도 원래는 내 월급의 9%를 100만 원을 받으면 9만 원을 내야 되지만 회사가 45,000원, 내 월급에서 45,000원 이렇게 떼가지고 내거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계산해보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한 대략 7%, 8% 정도 돼요. 8%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반, 회사가 반 내고 있지만 월급에서 떼고 받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체감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피부양자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피부양자가 뭐냐? 소득이 없는데 내 자녀나 혹은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신 직장인이다. 그럼 그게 그냥 얹혀가는 겁니다. 무임승차. 네네. 우리가 보면 학교 다닐 때 사실 건보료 내가 낸 적은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내고 있었나? 부모님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 다니면서 그 월급에서 떼는 그 보험료로 그냥 끝. 소득이 없는 사람은 다 여기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가 돼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소득이 없으니까 네. 내 자녀가 직장 다니고 있으면 거기 피부양자로 그냥 얹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자녀한테 부담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건보료 안 내는 겁니다. 어.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개편되고 있죠. 왜냐하면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연금을 받으면 그럼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연금이 일정 부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받는 연금이든 다른 것이든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자 피부양자로 있을 때는 한 푼도 안 내요. 네. 근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그때는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다른 소득도 다 합쳐가지고 건강보험을 부과하고 더 무서운 건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평가해가지고 건보료를 내야 돼요. 집이 있다 그럼 집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내는데 이렇게 내는 돈이 보통 연금 이게 우리가 한 5억짜리 집 한 채 있다. 그리고 연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 뭐 이런 식에서 탈락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남짓되는 돈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내요? 그죠? 그러면 아니 5억짜리 집이 사실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3배 정도 될 텐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점점 개편돼서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금도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특히나 이 영상을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소득이 연금이 딱 받는데 한 달에 무슨 10,000원이라도 받는다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안 돼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받는 연금의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탈락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은요 사실은 가장 높은 금액을 30년 40년을 부어야 2천만 원을 넘을까 말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장 높은 금액을 내려면 월급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돼가지고 풀로 차 있을 때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사회초년생 때는 그만큼 못 낼 거고 나중에 이렇게 월급이 늘어났을 때 퇴직하기 끝에 가서 뭐 한 10년 정도야 그렇게 내는 거다 보니까 연간 2천만 원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민연금 거의 뭐 불가능하다. 40년을 네. 꽉 채워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분들, 뭐 경찰 공무원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연간 2천만 원 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퇴직하셔가지고 연금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건보료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좀 일찍 받는 거. 오히려 일찍 예. 받는 거요? 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면은 100이란 돈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5년을 땡겨받을 수가 있어요. 5년을 땡겨받으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1년당 5%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5년을 땡겨받으면 25%가 줄어서 100을 받을 게 75가 나오는 거죠. 차라리 연금을 줄여놓는 게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되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1년당 아까 공무원연금은 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민연금은 1년을 적게 받았을 때 6%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년을 땡겨받으면 30%가 줄어요. 많이 줄기는 해요. 그런데 나중에 국민연금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많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연간 2천만 원 초과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땡겨받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땡겨받는 거, 네. 또 하나의 선택지는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밑밥을 먼저 까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되면 편집하시고 이혼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이다. 네. 진짜. 근데 충격적인 게 이걸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도의 허점이에요. 이건 보완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 그러네.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랑 내 배우자가 3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네. 그런데 30년 후에 연금을 받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실 우리 재산에 기여한 것도 반반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맞아요. 네. 연금도 그렇게 따집니다. 혼인날 같이 한 기간 동안 연금은 반은 줘라. 그러면 나 혼자 연금을 받는 게 예를 들어 공무원분이 한 달에 250만 원씩 1년 동안 3천을 받아. 그럼 2천 초과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반은 배우자 거니까 배우자가 1,500, 내가 1,500. 그리고 아까 그 2천을 계산할 땐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이혼해서 같이 살아도 네. 1,500 똑같은 연금을 받게 될 텐데 이거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고 아니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이게 사실 제도상의 문제인 거죠.
그럼요. 이혼을 종용하는 거냐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황혼 이혼이 최근 는 게 약간 좀 이 이유도 있는 아닌가? 실제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게 네. 공무원분들은 당겨받는 게 되잖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근데 군인연금은 우리나라 연금, 공적연금 중에 군인연금이 탑이거든요.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년도 짧고 맞아요. 그리고 자유가 좀 제약되다 보니까 연금이라도 빵빵하게 주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주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박봉이지만 나중에 가서 조금 노후를 좀 풍요롭게 사세요라는 컨셉 때문에 많이 드리는데 이분들은 땡겨받는 게 안 돼요. 그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일하고 딱 나왔는데 야 이제는 좀 풍요롭게 사나? 근데 뭐 한 달에 400만 원 받을 줄 알았더니 건보료로 50만 원 내세요 그러면 야 이럴 거면 국민연금이랑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선택지가 이혼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근데 이게 네. 생활이 궁핍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뭐 일단 합의 이혼한 다음에 같이 살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이건 좀 제도가 이상하다. 뭐 이게 잘못된 부분인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구멍은 있다는 거. 일단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네. 일단 알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필요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정책 그런 뭐 입안자들이 이런 것들 보고 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매달 따박따박 조금씩 내는 것보다 귀찮으니까 일시납으로 그냥 현금을 딱 내버리고 네. 1억 정도 말이죠. 아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중에 받는 아.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나요? 이게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뭐 1억을 갖다가 예금에다 거치해 놓는다. 뭐 그러면은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받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금리만 따져보면 되는데 내가 노후에 1억을 딱 맡겨놓고 평생 연금처럼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머리 언뜻 떠오르는 게 보험사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1억을 넣어놓고 내가 평생 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보험사에 넣어놓으면 매달 따박따박 내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적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매달 따박따박 내면 아까 말씀드린 한 10% 정도 수수료를 떼는데 네네. 한 번에 목돈을 내면 보험사도 할부보다는 일시불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수수료가 한 3에서 5% 정도 적게 떼기는 해요. 하지만 적게 뗀다 뿐이지 어쨌든 수수료 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무서운 건 보험사는 연금을 받을 때 이 한 번만 떼는 게 아니라 아까 차곡차곡 냈던 월납이나 아니면 한 번에 내는 일시납이나 연금을 받을 때 관리 비용을 냅니다. 또 0.5% 정도 많으면 뭐 적게 떼는 곳은 한 0.1% 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내요. 근데 생각해보면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여기다 수수료 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내가 납입한 원금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 보험사에 내는 건 내가 납입한 원금 거기에 0.5%니까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계산해보면 야, 이럴 거면 세금 면제받고 그 돈을 보험사에 줄 거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그러게요.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는 종신토록 드립니다. 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컨셉도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득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그 언제까지 살지를 보험사도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험률을 굉장히 길게 뽑아놓습니다. 사람이 그래 평균 수명이 80세니까 80세까지만 계산해보자 이게 아니라 야 보니까 인간이 최대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104세까지 살아남았던데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의 리스크는 104세까지 살아남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고 연금액을 계산해 하다 보니까 받는 실제 수령액은 은행에 넣어놓고 대략 한 1.5에서 2% 정도 이자로 굴렸을 때 받는 돈과 보험사에 넣어놓고 평생 받는 돈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굳이 돈을 묶어놓고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하셔라. 그래서 일시납으로 연금 보험에 집어넣는 것도 저는 비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소득합이 70%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소득합이 70% 내는 게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을 쭉 놓고 70%에서 딱 끊고 30%는 안 드립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좀 늘어나면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율은. 그래서 그냥 얼추 우리나라 국민적인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봤을 때 요 정도 수준 이하면 70%일 거야 라고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주는 거고 넘어가면 안 주는 건데 그게 좀 애매해요. 뭐냐면 이거를 넘어가지 않는 70세를 넘어가지 않는 것 중에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도 있지만 여기에 재산도 소득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럼 받는 사람 많지 않겠네. 근데 의외로 많이 받아요. 아, 그 재산으로 소득으로 평가하는 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집이 아까 건보료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따져보면 돈 많은 사람도 그냥 받겠네. 어느 정도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재미난 게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재산들은 재산이 많더라도 요만큼만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만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약간 부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재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원권. 회원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그 선입견이랄까? 그런 통념이 골프장 회원권 갖고 있으면 되게 부자 같잖아요. 근데 부자 아닌가요? 골프장 그렇죠. 부자 맞죠. 근데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라 네. 어디 약간 시설 좋은 사우나 이용권. 그런 것도 회원권이에요? 그런 것도 회원권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그 회원권을 그대로 100% 소득으로 환산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회원권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회원권이다. 그럼 이분의 소득은 1,000만 원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런 회원권도 있지만 고가 자동차. 자동차. 고가 자동차 4천만 원이 넘는 고가 자동차는 지분이 1%만 있더라도 사실 지분이 1%면은 4천만 원이 다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분이 1%만 섞여 있어도 이거는 그냥 4천으로 보고 월소득 4천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부모님이 있어요. 네. 부모님 소득이 없어요. 네. 65세 이상이 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런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제 막 한 30살쯤 돼가지고 취업해서 차 사겠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자녀 보험 비싸잖아요. 그럴 때 그러네요. 어떻게 하냐면 애가 차를 사는데 부모님이 명의 1% 가져가서 부모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야지 보험료 확 싸지잖아. 확 싸지죠. 어.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그 나오는 친환경차 막 유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전기차 사라, 수소차 사라, 맞아요, 나라에서 맞아요. 혜택 줄게 그러면 사실은 5천만 원짜리 차를 막 2,500에 사고 이렇습니다. 반값에 사고. 실제 전기차 가격을 보면 막 4천, 5천 그냥 넘어가는데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보조금을 받아서 싸게 산 것뿐이지 차값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아들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사는데 아빠 이름으로 지분 1% 넣어놓고 이렇게 한다. 그때 이게 4천만 원짜리 넘어가는 차면 아버지가 받을 기초연금이 안 나옵니다. 이야. 그 보험료 몇 푼 아끼자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차를 혹시나 그렇게 지분을 가져서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은퇴도 할 때 됐는데 은퇴할 때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차 한번 바꾸자. 좋은 차. 근데 그 좋은 차라고 바꾸는 게 4천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 없고 재산도 별로 없더라도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차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그냥 좋은 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중형차 사면 4천만 원 넘잖아요. 네. 그랜저 같은 거 그냥 옵션 좀 옵션 같은 거 좀 붙이면 4천만 그러니까 원 이것도 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이에요. 네. 4천만 원은 고가 자동차라는 게 이게 언제적 생각? 굉장히 옛날에 생긴 겁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주택도 9억 이상, 뭐 9억 초과하면은 대출 덜 나오고 막 네. 그 9억이라는 개념도 한 3, 4년, 4, 5년 전에는 그래. 그 정도면 고가 주택이지.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서울에서는 비싼 돈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이 돼버린 것처럼 그렇죠. 제도가 환경을 못 따라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4천만 원짜리 차종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차라고 딱 설정을 해놓은 틀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직까지는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은 함부로 친환경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자식이 잘 돼가지고 효도한다고 갑자기 한 4천만 원짜리 딱 사드리면은 아, 불효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버지 딱 사드리고 아버지 연금 기초연금 나올 돈으로 당신께서 그 차를 산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혹시나 차를 사드리더라도 아버지 명의는 제 걸로 할게요. 맘 놓고 타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도적인 허점이 많아가지고 네. 잘만 이용하면 또 괜찮은 그런 또 네.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인데 팁을 드리자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건강보험료 문제도 있고 이런 기초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 본인 명의로 재산을 많이 취득한 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녀 쪽으로 세금은 내셔야죠. 증여세는 내셔야죠. 네네. 합법적으로 사실 이렇게 자산을 이전해 주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편법으로 빼돌리는 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거죠. 알면은 이걸 또 절약하고 모르면은 절약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제도상의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초연금 그렇다면 한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받는 거죠? 지금은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받게 되면 이것도 살살 깎여요. 깎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요것도 문제가
국민연금 많이 넣어서 깎일 거면 많이 안 넣고 이거 그냥 받는 게 낫지 않아? 그러네. 합쳐서 한 50만 원 또 받으면 그게 이제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연금도 앞으로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10만 원씩 국민연금을 내 돈 주고 부어가지고 기초연금이 깎일 거면 아니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기준과 미래 기준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예전에는 원래 기초연금 들어올 땐 20만 원씩 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금액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이 비율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냥 판단해 야 국민연금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안 내고 기초연금 받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국민연금 안 내버리면 뭐 주부 같은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 안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소득이 없으신 분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제도가 달라지면 낼 걸 그랬네. 그 후회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고 깎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뭐 기초연금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나 드라마틱하게 많이 주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건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유 뭐 나중에 세상 좋아져가지고 국민연금 안 내도 기초연금이 먹여 살려주겠지라는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그렇죠. 사실 좀 힘들 것 미래 세대에 사실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 미래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예요, 우리. 저희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우리가 다 그때 가서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최악의 리스크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요즘 이런 콘텐츠나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이 이제 세전 한 3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이 돈으로 노후 월 한 500만 원 받는 연금으로 말이죠. 그런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월 얼마씩 납입을 해야 되는지. 500만 원씩 보려면요. 네. 320이 평균 소득이라고 했죠. 320 바보도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그러면 노후를 포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공포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 높죠.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 그 높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뭐 있긴 한데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노후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젊어서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소득을 절약해서 연금으로 이전해야 됩니다라고 답을 내리다 보면 상식적으로 자 30년을 일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0년을 일할 때 한 달에 500씩 벌면 30년을 일하고 나서 나중에 또 30년은 무일푼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때 조금 소득이 뒷받침되면 지금 버는 500 중에 반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엎어 씌워야 네. 이 지금도 250으로 살고 미래도 250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럼 화폐가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물가 상승률은 투자 수익률로 극복해야죠. 그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즉 물가는 곧 내 그 투자 수익률이다. 네. 그것도 거의 사실 잘한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내 소득의 반을 연금으로 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월급의 반을 저축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회초년생들이야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뭐 그냥 내 용돈 좀 조금 쓸 거 쓰고 하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안 나가는데 나중에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면 교육비 내야죠. 무슨 뭐 주택담보대출 갚아야죠. 생활비 해야 되죠. 뭐 차 할부 내야 되죠. 그러면 저축할 게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 그런데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대? 보니까 무슨 한 달 최소 생활비 250은 필요하고 뭐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한 300, 400은 필요하더라. 근데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500 정도 받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월급이 320인데 어떻게 연금을 500을 생활비를 마련해요? 안 됩니다. 포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노후는 망했냐? 그건 아니고 노후 준비를 조금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0세는 왕성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죠. 60세 정도 되시면 노약자석에도 못 앉아요. 요즘 그렇죠. 요즘 앉으면 혼납니다.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60세면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예요. 왕성해요. 그때는 돈 많이 쓸 거예요. 친구들이랑 골프로 치러 다니고 무슨 아니면 뭐 해외여행도 막 다니고 하면서 60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즉 정년 전이나 후나 생활비는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60세쯤 됐을 때 자녀가 독립도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 애들 늦게 나니까. 맞아. 그래서 한 60세에서 65세 길게는 한 70세 즉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는 기존에 벌었던 그 소득 그만큼이 거의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70세 정도 되면 애들은 독립했겠죠. 지 먹고 살 것 다 벌어먹고 있을 거고 이제 나만 생각하면 될 나이가 되면 애들한테 들어갈 건 확 줄어들 거고 그리고 활동도 왕성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도 조금 좀 힘이 붙이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등산 가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2주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될 수 있고 그럼 쓰는 돈이 그만큼 줄어요. 생활비가.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최소한 한 3단계로 세 구간으로 나눠서 60세에서 한 70세 정도까지, 그다음에 70세에서 한 80세 정도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 구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60세에서 70세 왕성한 구간 동안에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하냐. 그때는 500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테트리스 블럭 맞추듯이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요때를 위해서 내가 최소한 500만 원씩 5년 동안 받으려면 60개월이니까 야 이러면 한 3억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줄이는 생각을 해야죠. 요거는 좀 생활비를 좀 줄여서 쓰거나, 그래, 골프 매달 치는 건 좀 사치야 해서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500 필요한 게 내가 지금 돈을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있단 말이죠. 그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잘라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도 절약해주고, 그리고 그 블럭이 착착착착 테트리스 어느 정도 일정 칸을 채워주니까 사실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아까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것도 세액공제 받으면서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요때 필요한 돈은 그렇게 좀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0세, 80세 넘어가면서부터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연금, 그리고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들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80세, 90세가 됐을 때 병원비가 문제이기는 하지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냥 받는 공적연금이나 그런 공적인 제도에서 나오는 연금들로 충분히 생활비는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0만 원씩 내가 지금 생활비가 이만큼 쓰는데 이게 평생 동안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려면 못 모읍니다. 못 모아요. 노후 준비 안 됩니다. 근데 다들 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보면 이게 되게 조회수가 많고 인기가 많은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 연금 500만 원 받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쉬웠으면 노후 빈곤이 다 해결됐죠. 솔직히.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바본가?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키면 돼요. 그런 답이 있으면. 무조건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노후는 해결입니다. 근데 그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인기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약간 판타지죠. 나는 20대 때 10억 모았다 이런 거면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클릭을 하는 건데 그건 진짜 극소수의 케이스고 그걸 다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 확대해도 문제예요. 다 같이 500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흔해진 거니까 물가가 치솟을 텐데. 맞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 맞게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보고 내 노후는 좀 구체적으로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지, 뭐 어떤 상징적인 숫자 얼마를 모으면 노후가 해결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계별로 약간 좀 차등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약간 주택연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갑론박이 좀 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꼭 가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돈 뺏어가는 거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개념 자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렇죠. 그 대출금을 연금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가진 게 집 한 채야, 5억짜리 집만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생활비 해야 되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그런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쓰면 은행에서 집이 5억이니까 3억까지 대출 나옵니다, 3억 드릴게요, 빡 드리면 그때부터 이 돈을 또 갚아야 되고, 3억 나는 이번 달에 30만 원만 필요한데 나머지 2억 9,970만 원은 뭐 어떻게, 거기에도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영모기지라고 해가지고 대출금을 잘라서 이번 달에는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쌓인 거 50, 100, 150, 200 이렇게 쌓여가는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세요. 근데 그 이자를 언제? 돌아가시면 집값에서 저희가 받아가신 만큼 빼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집값보다 더 받으셨다,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받아낼 게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퉁치고 없애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주택연금 제도죠. 그러니까 집값이 꼭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땐 사실 무조건 가입했어야 돼요. 너무 좋은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지금보다는 짧게 받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게 받기 때문에 연금을 좀 후하게 줬고, 금리도 지금보다 낮았었어요. 그래서 연금액이 꽤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 주택가격 1억당 한 27, 8만 원 정도. 월? 예, 월. 그러니까 집이 5억짜리라고 한다면 270, 한 14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던 거였어요. 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심지어 부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10억이면 27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제한을 뒀습니다. 공시지가 9억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너무 비싸면 그럼 꿀인데 집 비싼 거 하나 딱 펴놓고 나는 떵떵거리면, 그래서 안 돼가지고 지금도 물론 이제 공시가 9억 뭐 이런 것들은 제한은 있지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금리도 많이 오르고 또 평균 수명도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 23만 원 정도 줍니다. 억당. 많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죠. 그럼 지금 가입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은 약간 고민돼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저는 가입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집을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고 자녀한테 여러분들 내가 집이 한 채인데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이 필요한 시점에 내가 하늘나라로 가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수명이 60세 언저리였어요. 와, 되게 낮았구나. 낮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는 또 빨리 사망하니까 이 평균을 낮추죠. 네네. 영아 사망률도 높았고. 그럼 그때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정년을 맞으셨네. 뭐 한 10년 정도 노후를 즐기시다가 돌아가셔요. 보통 보면 그 상갓집 문상 가면 한 70 정도 되시고 뭐 80까지 살면 호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호상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뭐가 좋아? 좋게 돌아가신 게 어디 있어? 100세까지 사시는 게 기본인데 과거에는 수명이 짧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집이 필요할 때 그 집을 물려줄 수 있었으나 지금은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때까지는 집을 못 물려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산은 활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도 나는 집 한 채 받을 거야 라고 했다가 환갑잔치 할 때쯤 받아요. 그런 의미 없죠. 네. 결국은 자녀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려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잘 활용해가지고 연금으로 받는 게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는.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집값 대비해서 연금 요만큼 받아갔어? 그거 퉁치고 주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선택지 줍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요만큼 받아가셨는데 그거 반납하시고 집을 물려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집을 어디서 팔아 오셔가지고 요거 갚으실래요? 후하게 비싸게 팔면은 그것도 괜찮고 그러면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집값이 만약에 생각보다 올랐다. 그러면 이거 팔아가지고 처분한 다음에 연금 갚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하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집값이 진짜 부모님이 안 좋은 곳에 집을 사가지고 20년, 30년 후에 보니까 반값이 됐더라. 그래도 연금 받아간 게 더 많아도 갚을 거 없으니까. 그럼 그러고 채무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숫자로 따지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80세까지 살 걸 가정하고 이러면 계산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 내 자산이 또 얼마가 있다.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노후에 관련된 네.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멀지 않습니다. 노후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노후 준비예요, 사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노후에 건물주가 되고 싶어. 그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꼭 60세에 건물주가 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능력이 된다면 건물주가 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럼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매달 2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나이가 들면 한 달에 2억씩 월급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무언가에 투자를 해서 이걸 불려 나가가지고 지금은 비록 뭐 원룸, 오피스텔 빚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월세 10만 원, 15만 원짜리 소소한 거지만 요걸 투자해서 이렇게 불려 나가고 이렇게 불려 나가고 해서 자산을 좀 늘려가야지 그렇게 스텝을 밟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저축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노후로 귀결되는 것들이다. 지금 벌고 모아가지고 남는 게 차곡차곡 뒤로 쌓여가지고 노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노후는 그때 가서 알아서 하겠지 미래의 내가 라고 생각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없는 돈이 그때라고 있을 수 있을까요? 노후에 만약에 뭐 현금이 3억이 필요합니다 5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없는 현금 3억이 그때 가서 어떻게 생기냐고요. 그때는 더 없을 가능성이 높고 소득도 줄어드니까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저축이라도 이건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상시에 빨리 종잣돈 모으고 목돈 마련해가지고 이걸 좀 불려 나가자 그런 생각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측면에서 많은 기존의 비서들이 했던 일 혹은 기존의 사무보조원이 했던 일 혹은 기존에 답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던 사람을 안 쓰고도 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방대한 그 빅데이터가 기업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산업 데이터를 딜러닝 시켜서 또 자기에 맞는 챗GPT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한 강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누구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